다음 이슈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딱 연결이 돼요. 보니까 네. 예, 이 비화폰 이야기, 경호처 이 김성훈 차장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이 왜 그날이었나, 네. 가정사가 뭔가, 네. 예,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두 번째 이슈는 12월 3일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을까, 이제 어떤 트리거 작용을 한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실마리가 되는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JTBC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이 검사 탄핵이 어떤 계엄의 방아쇠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혐의 준 검사 3명과 서울중앙지검장 등등을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분노를 했던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보도였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12월 1일, 그러니까 12월 1일이면 이틀 전이네요.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이건 도를 넘은 것이니까 이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이 누군지 봤더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인데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김건희 구하기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를 구하는 어떤 방아쇠가 된 것 아니었는가, 계엄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대목이 어제 보도가 되면서, 이것 말고도 사실은 뭐 저희가 과거에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명태균의 USB가 또 어떤 특정 언론에 들어간 것도 트리거가 됐었고, 뭐 여러 트리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포커싱은 김건희라는 글자에 맞춰지고 또 어떤 범죄를 덮기 위한 하나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발생시킨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보도였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진술에서 개인 가정사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트리거 아니냐. 근데 그 트리거 역시도 개인 가정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사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뭐 부부간의 어떤 관계 혹은 부부 사이에 벌어졌던 일, 부부가 했던 일, 뭐 이렇게만 딱 축약이 되는데, 뭐 가장 후자에 있었던 사안들을 많이 떠올리시다 보니까 결국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혐의점을 좀 가리기 위한, 이것이 드러나면 정권이 무너진다 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게 도이치모터스고 그것과 관련된 검사 탄핵이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이 지금 보도가 된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 지키자고 한 사람의 범죄를 덮자고 벌인 일 때문에 지금 이 몇 달 동안 지금 뭔 고생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뭐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도 그 명백하게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 그걸 막겠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검사들이 아니고요, 특정인이에요. 네, 특정인이 김건희잖아요. 특정인을 수사하는, 내 아내를 수사하는 검사들, 내 아내를 불기소 처분해서 죄를 면해준 그 검사들을 탄핵하는 게, 얘네들 탄핵시키면은 혹시 좀 정신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와가지고 특정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잖아요. 특정인.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인이 김건희 씨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뭐 그때 이제 결국에는 한동훈 추가. 한동훈을 왜 잡습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반국가 단체 뭐 종북 뭐 해당됩니까, 한동훈이요? 네. 그거는 평생의 직이잖아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브레인 역할을 해줬는데 그런 한동훈을 왜 추가했습니까? 한동훈 당시 친한계가 돌아서면 그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김봉식 서울청장의 증언도 저는 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으로 기록될 것 같거든요. 한마디 가정사, 개인 가정사 하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서울청장을 바꾸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그러네요. 명태균 황금폰이 있고 네. 김건희 특검법이 있고 그게 이제 당원 게시판 사태 이후에 한동훈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게 저 내일 탄핵되면 검사 탄핵이 있고 세 가지가 다 사실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네요. 네, 대부분 다 그 중요 사안들이 아니라 중요 인물로 떠오른 김건희 씨를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꼭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자신의 아내이고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미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다수 인사 개입을 하거나 국정 개입을 하거나 혹은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의혹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실관계로 규정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인 V0, V1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누가 V0였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기도 합니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게 야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사법처벌 되기 전에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이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사법 절차를 그냥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은요. 12월 3일이 아닌 다른 한참 뒤에 그죠. 뭐 내란을 일으키든 네, 맞아. 그때 했었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냥 순조롭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데. 네. 굳이 뭐가 급해서요? 뭐가 급해서 12월 3일이었습니까? 1월 3일도 아니고 2월 3일도 아니고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설명이 안 됩니다. 김건희라는 사람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날짜입니다. 아마 그 창원지검에서 올라온 수사 보고서도 대검을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아서 뭐 민정수석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거나 자신도 아주 오랜 기간 검사를 했는데 이 사안은 일단 보도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저희가 맨 그 내란 사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피청구인이 여러 차례 발언을 하는 걸 보고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할까 싶으면서도 가만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피청구인 스스로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저의가 있었을 것이다.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라 그럼 말씀하신 김에 비화폰 이야기도 같이 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이 배경은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고검에서 영장 심의위를 거치게 되는데 영장 심의를 통해서 이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고요. 다만 그간 3번의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사실상 기각을 했고 이번이 4번째 이제 청구가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당연히 경호처 차장이나 경호본부장까지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실 법률적으로 다수의 잘못을 저질렀고 실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라든지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호처의 주된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는 여전히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구속이 되고 나서도 과연 김성훈은 가만히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적부심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미 앞서서 뭐 주군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구속이 된다 한들 무엇이 바뀔까 일단 첫 번째고요. 아까도 잠깐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비화폰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그 명단입니다. 누가 비화폰을 경호처를 통해 지급을 받았는가. 김건희도 있고 노상원도 있고 국무위원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그거를 경찰이 확보하려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운운하면서 못하게 막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제출을 검찰에 미리 3일 전에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이 김성훈이나 이광우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한들 이미 증거인멸이 혹시나 다 끝난 상황은 아닐까. 시간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김용현이 마치 자진 출석해서 검찰에 찾아갔던 것처럼 신병이 확보돼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다 한들 검찰은 김성훈은 혹시 봐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지금 그 비아폰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회수했는지 이걸 왜 검찰한테 그렇게 쉽게 내주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검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저는 검찰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아, 이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엮어서 검찰은 왜 이 체포와 구속 과정을 왜 그런 방식으로 허술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이 사태를 빚었는가? 에 더해서 어떻게 김상훈 경호차장은 검찰한테만 이렇게 호의적으로 증거를 주는가? 정말 의심이 가는데 이런 거 언젠가 밝혀지겠죠.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비화폰 불출대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비화폰 서버에 담겨 있는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준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누구에게만 지급했는지 정도에만 어떤 대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비화폰 서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실제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김성훈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틀 만에 다 지워지는 법이라 내가 굳이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틀 만에 그 내용이 다 전부 다 지워지는 건 또 아니라고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려낼 수 있고 어떤 내용을 혹시나 지운 건 아닌지에 대한 정보 확보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네. 계속 구속을 안 시켰었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혹시나 이 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검찰 스스로가 내란의 어떤 가담자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화폰을 통해 누구와 검찰의 수뇌부가 통화했다는 내용을 지우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태 동안 시간을 끌었던 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김성훈이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김성훈 차장을 구속한다고 해서 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압수수색을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죠. 예, 근데 그거는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아직은 차마 경찰에서 그런 청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틀 한 달요 공방도요. 윤건영 의원 한 달이라고 주장하고 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 때 한 달이고 이번 정부 때 이틀이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진짜로 이틀이었으면은 모든 증거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예. 어쨌든 뭐 현재 이번에 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경찰이 판정승 거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늘 사실 우리 그 정책 얘기를 하려고 엔비디아 얘기하려고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30% 지분 있으면 뭐 우리 국민들 편하게 살 수 있어 이 얘기한 거를 저는 사회주의라고 이준석 대표가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짜증이 좀 나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리 대표님하고 윤 대표님하고 우리 저기 교수님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 있으면 정책과 관련돼서는 특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노가는 들어야 되니까 집에서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갑자기 이런 소식이 터지니까 갑자기 주제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준비했던 게 다 무위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도 윤 대표님 1분만 얘기해 주세요. 페이스북에서 또 열심히 또 싸우고 계시니까. 유승민, 이준석 뭐 이런 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말 그 전 세계가 기술 빅뱅 시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례 없는 그런 시도들과 조치들과 또 지원들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정말 절박한 국면이거든요. 한국은 지금 이 내란이 뭐 구속 취소니 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빨리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요. 그 엔비디아 30% 지분 얘기는 사실 좀 이재명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 아주 뭐 급진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좀 잘못 왜곡된 측면도 좀 있고 물론 이제 좀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지분 30%를 사자고 한 거예요? 그건 빼앗자고 한 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하자고? 네, 그 정부가 지금도 모태펀드라는 걸 운영하면서 초기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네, 근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지분을 투자를 하면요, 그 지분을 받아야죠. 그게 자본주의죠. 그렇죠. 지분을 투자하는데 정부가 했기 때문에 지분을 안 받는 게 자본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저는 이번 논란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기도 했는데요. 벤처기업들이 막 커서 엔비디아처럼 커지게 만들자. 그러면 정부도 돈을 많이 벌지 않겠냐. 지금 그렇죠. 지금 연기금이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150조 벌었잖아요.
예, 연기금 돈 벌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경영에 막 간섭하는 사회주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지분 투자 형태로 VC들이 했을 때 경영에 아예 간섭을 안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근데 연기금은 안 하다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은 또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우리가 발전해 왔어요. 이 모든 축적된 논의를 다 없었던 것 취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아니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찾아보면서 보면 우리가 과거 박정희 정부 때도 왜 포항제철 같은 것도 국가가 나서서 키워주고 하면서 그죠. 뭐랄까 국민들이 다 어떤 국민들의 합의 동의하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어떤 혁신적으로 어떤 산업을 주도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 국민과 국가가 같이 성장시키는 게 이게 나쁜 담론은 아닌데 이게 왜 반시장주의와 반자본주의 그리고 오히려 뭐랄까 좀 이념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잘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해외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뭐 아까 말씀하신 모태펀드라든지 뭐 신한군에는 무슨 태양광 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 나눠주고 있고. 그게 뭐가 그리고 뭐 대만의 TSMC 반도체 그렇죠. 지금 파운드리 1위잖아요. 거기는 대만 정부가 50% 출자한 기업이에요. 그 50%가 들어가요? 네. 처음에. 지금은 7% 남았어요. 네. 처음에 50% 투자했다가 예. 기업이 커지니까 투자자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부가 또 지분도 팔고 희석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7% 됐어요. 근데 아. 긴 세월이니까 그게 한 그럼 30년 30, 됐으니까. 30이 아니라 거기 50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쭉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참. 그럼 TSMC 대만 사회주의 국가. 그럼 중국은 뭐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막 들면서 아니 제일 성공한 국가 사실 한국이에요. 산업정책. 예. 이야기 참. 네. 빨리 이거 지금 파면 되고 그리고 정리되고 나면 사저로 돌아가시든지 뭐 구속 취소가 다시 취소돼가지고 다시 구치소로 가시든지 하여튼 다시 정책으로 돌아서 아니 다시 하시죠. 민주당에서 아예 그냥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지르는 바람에 사실 이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대선 주자들끼리 다 토론하면 되잖아요. K 그렇죠. 엔비디아 네네네. 이것이 어떤 논쟁인지 이거 굉장히 생산성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공개 토론 같은 거 하면은 그거 리뷰를 저희 셋이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재밌겠네요. 그거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하겠다고 의원도 했어요? 하겠다고. 그래요? 네. 어. 뭐 권성동 본인 직접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하겠다고 국민의힘도 했습니다.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좋은 그러면 일이네요. 그것도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리뷰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